자, 유형자산의 제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을 처분하거나 사용을 통해 미래 경제적 효익이 기대되지 않을 경우 장부에서 제거를 하게 되는데요. 유형자산의 처분과 관련된 비용은 별도로 인식하지 않고 매각 대금에서 차감을 하게 됩니다. 자, 처분 이익 및 처분 손실은 처분 이익은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처분 금액보다 낮은 경우, 즉 우리가 100원에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120원에 팔았다라고 하면 처분 이익이 발생하고요.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처분 손실은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처분 금액보다 큰 경우, 즉 우리가 지금 100원으로 기록을 하고 있었는데 80원에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처분 손실이 발생하게 되겠죠. 자, 회계 처리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내가 받은 대가를 먼저 기록을 해주세요. 자, 받은 대가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기계를 처분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 기계의 취득 원가, 즉 최초에 기록된 금액이 대변에 빠져나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까지 기록된 감가상각 누계액 전부 다 없애주면은 만약에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대변에 처분 이익의 형태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고요. 만약에 처분 손실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차변에 처분 손실이 기록이 되는 그러한 형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 이슈가 있어요.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재무상태표의 어떤 목적 적합성, 즉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정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이 유형자산에 대해서 이 공정가치 평가를 해주는 것을 우리는 재평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기존의 장부 금액보다 재평가 금액이 더 높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0원짜리 자산이 있었는데 재평가를 해보니까 얘는 120원이더라 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20원만큼 뭘 해주느냐 하면은 재평가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래서 증가한 금액만큼 유형자산의 금액을 높여주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그러한 항목으로 그만큼 뭘 해준다? 지금 이 재평가한 영역을 반영을 해주게 되는 이제 그러한 회계 처리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자, 주식회사 세무는 19년도 1월 1일 날 200만 원의 기계장치를 취득했다. 내용연수 3년, 잔존가치 0원, 상각률 20%인 정율법을 사용해서 감가상각 하던 중에 2020년 6월 30일에 100만 원에 처분을 했습니다. 다른 유형자산이 없다면 세무가 2020년 손익계산서에 계상해야 될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얼마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죠. 자, 그래서 정답은 일단 처분 손실 44만 원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자, 이거는 감가상각비를 어떻게 계산을 해줬느냐. 그 다음에 이 감가상각비를 여러분들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묶어서 나중에 처분을 할 때까지 관리를 잘 해줄 수 있느냐라는 걸 물어보는 그러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자 1년 내내 사용을 했으니까 취득원가 200만 원에 상각률 20% 적용을 해서 40만 원 이렇게 감가상각을 해주면 되고요. 그러면 감가상각 누계액은 40만 원이 되겠죠. 2020년에 들어와서 이제 감가상각비를 또 한 번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자 처분 시기까지 6개월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러면 취득원가 200만 원에 기존 감가상각 누계액 40만 원 차감해주고 160만 원이 되죠. 160만 원에 상각률 20% 적용하고 여기에다가 사용기간 12개월 중에 6개월 이렇게 해주면은 2020년도에 감가상각비가 계산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다? 16만 원이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둘을 더하게 되면은 감가상각 누계액 총 56만 원이 계산이 되어지고요. 처분할 때 얼마 받고 처분을 했어요? 100만 원 받았죠. 그런데 처분 당시에 이 기계의 장부 금액은 얼마냐 하면은 취득원가 20만 원에 감가상각 누계액 56만 원을 차감을 해서 144만 원이 이 유형자산의 순수한 장부 금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처분한 대가, 처분하고 받은 대가 100만 원에서 장부 금액 144만 원을 빼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44만 원만큼 이 거래를 통해 손실을 입었다. 즉 처분 손실이 44만 원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 구성 항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동그라미 1번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국공채의 매입가액. 두 번째,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한 지출. 세 번째,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는 제세 공과금. 네 번째, 취득 시 소요되는 운반 비용. 자, 이것은 지금 말이 조금 달라지는 건데요. 정답인 1번입니다. 자,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불가피하게 취득하는 국공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자동차를 구입하게 되면은 공채 매입 의무가 있는데요. 보통은 이걸 할인으로 처리해 버리기 때문에 실제로 이걸 구경을 할 일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다른 형태의 자산을 취득할 때 덩달아서 국공채를 매입해야 되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자, 이것은 이 자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수반되는 그러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로 잡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유형자산 취득과 관련하여 매입하는 그 공채의 매입가액과 그 다음에 공정가치의 차이만큼이 내가 추가로 지불한 어떤 대가다라고 해서 유형자산의 취득 원가에 가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객관식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말을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게 되면 유형자산은 영업활동을 위해서 사용되는 자산들, 그리고 취득 후의 지출은 자본적 지출은 자산의 가치를 향상한다. 그래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수익적 지출은 당초의 성능을 회복하거나 유지한다라고 해서 비용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감가상각이라는 것은 만약에 이 감가상각이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것은 감가상각 대상 금액을 내용연수 동안 체계적인 방법으로 각 회계기간에 배분하는 그러한 작업을 우리는 감가상각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고려사항은 취득원가, 잔존가치, 내용연수, 감가상각 방법 이런 것들이 있고요. 회계 처리는 간단하게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라는 것은 유형자산이 어떤 중대한 손상 등으로 본질적인 가치가 하락한 경우에 회수 가능 금액으로 감액 처리해 주는 것을 유형자산 손상차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차변에는 손상차손을 잡고 대변에는 손상차손 누계액이라는 형태로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유형자산의 재평가는 이 유형자산의 장부금액을 공정가치에 맞춰서 높여주는 그러한 작업 내지는 낮춰주는 작업인데요. 주로 이 유형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보다 상승하였을 때 그때 이 재평가 회계 처리를 많이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차변에는 증가한 만큼의 유형자산을 기록을 해주고요. 그리고 대변에는 그 금액만큼 재평가 잉여금으로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무형자산과 금융자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 결정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리고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 구분하실 수 있으면 되고, 금융자산 분류하고 여기에 대한 적절한 회계 처리, 내가 어느 부분에다가 이 평가 손익을 기록을 할 것이냐, 이런 이슈들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을 해주시면은 이번 학습도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영업활동을 위해서 기업이 보유하고 있으며 물리적 형태는 없으나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기준서에서는 무형자산으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형자산으로 정의되기 위한 조건, 식별 가능해야 되고 자원에 대한 통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자원에 대한 통제는 시장에 대한 지식과 기술적 지식, 숙련된 종업원, 교육훈련, 특정 경영 능력과 기술적 재능, 고객 관계와 고객 충성도 등이 이 자원에 대한 통제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는 것은
이것은 무엇이냐? 원가가 절감되거나 아니면 내가 매출을 증가시키거나 하는 등의 미래의 어떤 우리 회사에다가 경제적인 이득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것을 우리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수반을 해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어야 우리는 어떤 자산을 무형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예시로서 브랜드, 외부에서 사온 브랜드를 의미를 하는 거예요.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 특허권, 산업재산권, 라이센스 프랜차이즈, 그리고 설계 및 시제품 개발 중인 무형자산,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으로 분류된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이 취득 원가는 마찬가지로 무엇이다? 구입 가격에다가 의도한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준비하는 직접 원가를 우리는 무형자산의 취득 원가라고 얘기하고요.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알아두세요.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영업권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어떤 우리 회사만의 매력,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지금 초과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가져다주는 그러한 자산을 우리는 영업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디에 나타나냐 하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보면은 어느 자리에다가 카페를 차려요. 그런데 그 카페가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이 집의 레시피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레시피가 바로 뭐냐 하면은 이 카페가 창출한 영업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좋은 레시피가 개발이 되었어요. 이거 재무제표에 반영할 수 있느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 즉 우리가 개발해서 어떤 영업권을 창출했다. 이것은 우리 장부에는 기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 나타날 수가 있냐 하면은 나중에 우리 카페를 누군가가 우리 회사의 어떤 순자산 공정 가치보다 훨씬 더 높은 금액을 주고 우리 카페를 매입을 합니다. 영업 인수를 해요. 자, 그렇게 됐을 때 우리 회사의 순자산 장부 금액보다 더 초과해서 사간 그 금액, 매입한 그 금액 과의 그 차액이 있습니다. 즉 매입한 금액 마이너스 순자산 공정 가치가 있는데 이만큼을 영업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영업권은 누가 인식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창출한 이 카페의 레시피랑 우리 카페를 통으로 구입해가는, 매입해가는 다른 어떤 회사가 나중에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영업권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정리하고 갈게요. 영업권이라는 것은 내부적으로 창출한 것은 자산으로 인식할 수 없고 오직 외부에서 구입해온 것만 우리가 영업권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고 여러분이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슬라이드에 잠시 올려놓았고요. 자, 그 다음에 유일하게 내부적으로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데 이걸 자산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개발비라는 항목이에요. 자, 그러면 개발비라는 항목을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연구와 개발에 대해서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R&D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연구 단계와 개발 단계를 나누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연구 단계는 기본적으로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활동, 연구 결과나 기타 지식을 탐색하고 평가하고 선택하고 응용하는 여러 가지 정말 부딪혀가면서 어떤 것들을 개발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가기 위한 그런 과정을 모두 연구 단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개발 단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 어떤 프로젝트나 아니면 어떤 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는데 이게 이제 바로 조금 있으면 상용화가 되어서 이 기술을 활용한 어떤 제품이 판매가 되고 이 기술 자체를 판매할 수 있고 그런 정말 가시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단계에 와 있을 때, 이때에 지출하는 것을 우리는 개발 단계에서 지출하는 개발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회계 처리는 어떻게 달라지냐 하면은요. 원칙적으로 연구개발비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연구 단계에서 지출한 것은 전부 다 연구비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개발 단계에서 회계 처리한 것들은 자, 이걸 가지고 실현 가능성 평가를 해요. 그래서 실현 가능성, 즉 당장에 조금 있으면 우리가 이것을 바탕으로 수익 창출을 할 수 있겠다라고 하면은 개발비라는 형태로 해서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만약에 그게 아니야. 지금 실현 가능성은 떨어지는 것 같아. 라고 판단이 되면은 경상개발비라는 항목으로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 확인을 해 두시고요. 무형자산. 그러면 우리가 개발비나 아니면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 다 무형자산으로 본다라고 했는데 상각은 어떻게 하느냐? 합리적인 방법 중 선택을 할 수 있는데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을 사용을 하면 됩니다. 자, 실무적으로 대부분 이거는 정액법으로 잔존가치 0원으로 잡은 다음 상각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한 가지 체크할 것은 무엇이냐? 무형자산은 있죠. 무형자산은 있죠. 여러분들 감가상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아요. 그냥 무형자산 상각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만약에 무형자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한다라는 표현이 나오면 틀린 표현이 되니까 요거도 같이 알아두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금융자산 이야기를 해볼게요. 금융자산은 현금, 소유지분에 대한 증서 및 현금을 수취하거나 유리한 조건으로 금융자산을 교환할 수 있는 계약상의 권리가 바로 금융자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금융상품이라는 것은 거래 당사자에게 금융자산과 금융부채를 동시에 발생시키는 계약을 금융상품이라고 합니다. 자, 유가증권이라는 게 있어요. 자, 유가증권은 기업이 자금 운용 목적이나 시세 차익 또는 다른 회사를 지배할 목적으로 보유하는 지분증권 또는 채무증권인데요. 여기서 지분증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대방의 우리가 투자를 하고자 하는 그 회사의 주식을 사오는 것, 즉 자본 파트를 우리가 사오는 것을 지분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가 어떤 다른 회사에 자금을 조달을 해준다라고 했을 때 다른 회사의 부채 부분을 사온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그건 채무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채권, 즉 회사채, 사채 이런 것들이 바로 대표적인 채무증권에 해당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분류를 해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만기보유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일단 세 번째에 있는 만기보유증권은 채무증권에만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얘는 설명을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분증권과 관련해서 단기매매증권, 매도가능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 있는데 단기매매증권은 뭐다? 단기 차익을 노리는 것을 단기매매증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매도가능증권은 뭐냐 하면은 이 회사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투자를 하면서 내가 나중에 시세 차익과 배당까지 노리겠다라고 하는 것이 매도가능증권입니다. 세 번째,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이라는 것은 실무적으로는 우리 회사가 다른 회사의 지분의 20% 이상을 보유하게 되면 그 회사에 대한 어떤 경영권에 대한 경영 전략이라든지 중요한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해서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스테이터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은 그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취득한다. 자, 이것은 지분법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보고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내지는 관계기업 투자주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단기매매증권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전산회계 1급 시험이나 아니면 관련된 FAT라든지 이 레벨에서 보는 시험들은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가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의 회계 처리 차이를 물어보는 것들, 이게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둘을 여러분들 포커스를 맞춰서 공부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단기매매증권은 단기 보유할 목적으로 매도와 매수가 적극적이고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여러분 제가 처음에 단타 치는 것들 그거 생각을 하면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우리가 단기매매증권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원가는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치예요. 자, 취득 부대비용, 수수료 같은 건 어떻게 한다라고 했죠? 별도의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자산이라는 것은 자산의 가격에 부대비용을 더한 게 자산의 취득원가라고 했는데, 근데 유독 단기매매증권만큼은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취득원가가 자산의 가격이에요. 관련된 부대비용은 별도의 비용으로 뽑아냅니다. 그래서 이게 예외사항이 있으니 요거 하나 여러분 잘 정리해두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평가는 기말 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게 되고요. 평가 이익을 뭘로 처리를 하느냐? 단기손익으로 처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 단기매매증권은 빨리빨리 처분을 하고 사들이고 처분하고 사들이고 처분하고를 빈번하게 하고 빨리빨리 없앤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가 이익 자체가 관리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방 팔고 없앨 거기 때문에 그래, 기말에 결산서에 보고를 하더라도 금방 우리는 이만큼 손익을 얻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매매증권의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뭘로 회계 처리한다? 단기손익으로 회계 처리한다.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 다음에 처분을 했을 때는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익이 바로 처분손익이 되는데,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수수료 등은 처분금액,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판매하는 이 주식의 공정가치가 얼마다, 예를 들어 100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 100만 원에서 다이렉트로 그 거래 수수료를 차감을 한 다음에 처분손익을 계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이라는 게 나와요. 얘는 좀 더 오랜 기간 동안 장기자금 운용 목적으로 보유를 하는 그러한 투자자산이 바로 매도가능증권이 됩니다. 자, 취득과 보유와 관련해서 원칙을 따르고 있죠. 취득원가는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에 플러스 취득부대비용이다 보시면 되고요. 자, 평가는 기말 시점에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요. 자, 그런데 이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어디에 반영한다? 기타 포괄손익에다가 반영을 합니다. 자, 다시 얘기할게요. 매도가능증권의 평가 이익이나 평가 손실은 어디에 들어간다? 기타 포괄손익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여러분 기타 포괄손익 뭐라고 했어요? 기타 포괄손익은 단기손익을 거치지 않고 어디로 간다? 바로 자본의 증감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항목을 기타 포괄손익 항목이라고 했었죠. 자,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내지는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실, 얘들은 어디로 간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간다. 자, 그래서 주로 시험에는 증가하는 경우에 대해서 평가이익이 발생하는 경우를 많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얘 어디로 가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간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분은 아까 전과 마찬가지로 처분손익은 처분금액과 장부금액의 차이인데, 마찬가지로 처분 과정에서 발생한 거래 수수료 등은 처분금액에서 직접적으로 차감을 합니다. 100만 원 받고 주식을 팔았는데 수수료가 10,000원 발생했다라고 하면 처분손익을 계산할 때 처분금액에서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그 10,000원이라는 수수료를 차감해서 이 회계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 회계 처리 예제는 제가 슬라이드를 잠시 띄워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잠시 멈추었다가 각자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 살펴볼게요. 자, 다음은 무형자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건 뭐냐? 1번 무형자산이란 물리적 형체는 없지만 식별 가능하고 기업이 통제하고 있으며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는 비화폐성 자산을 말한다. 2번 무형자산은 합리적인 상각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율법 사용한다. 3번 내부적으로 창출한 영업권은 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4번 무형자산의 내용 연수는 경제적 요인과 법적 요인으로 인해 결정된 기간 중에서 짧은 기간으로 한다. 자, 답은 뭐예요? 2번이죠. 맞아요? 자, 왜 그래요? 합리적인 방법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액법 사용한다고 했죠. 자, 실무에서는 정액법 사용한다. 그리고 잔존가치 0으로 두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무형자산의 회계 처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동그라미 1번 내부적으로 창출된 브랜드 고객 목록에 대한 지출은 무형자산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2번 무형자산의 미래 경제적 효익은 매출, 용역수익, 원가절감 또는 자산의 사용에 따른 기타 효익의 형태로 발생한다. 자, 3번 연구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발생 즉시 비용으로 인식하며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은 모두 무형자산으로 인식한다. 4번 무형자산의 상각 방법은 자산의 경제적 효익이 소비되는 행태를 반영한 합리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자, 정답은 3번이죠. 개발 단계에서 발생한 지출 중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키는 경우에만 뭘로 인식한다? 무형자산으로 인식하게 된다. 특히 개발 단계에서 뭐예요? 실현 가능성. 자, 다시 얘기할게요. 실현 가능성이라는 키워드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개발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만 우리가 뭐다? 개발비로 해서 무형자산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개발 단계에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라고 평가가 되면 뭘로 간다 했어요? 그렇죠. 네, 경상개발비라고 해서 단기 비용 항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 등을 활용을 해서 이 연구 단계, 개발 단계, 즉 해서 한 3가지 갈래로 회계 처리가 나누어지는데 이거 같이 확인을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유가증권의 내용이다. 자, 각 유가증권을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적절하게 구분한 것은 자, A는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이고 중대한 영향력이 있다. 중대한 영향력. 자, B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식이며 지분율은 15% 그리고 중대한 영향력은 없다. C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채권이며 시장성 없고 만기까지 보유 의도가 있다. D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채권이며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은 없다라고 했을 때 정답, 자, A는 중대한 영향력이 있으니까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B는 매도 가능 증권으로 보시면 되고요. 자, 만기까지 보유 의도가 있는 장기 투자 목적의 채권, 만기 보유 증권으로 분류하죠. 자, 그 다음에 장기 투자 목적으로 보유하는 채권인데 만기까지 보유할 능력은 없다라고 하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학습 정리를 하면은요. 자, 무형자산이라는 것은 영업활동을 위하여 사용되는 물리적 실체가 없는 자산이고 저작권, 특허권, 소프트웨어, 개발비 등 이런 것들이 무형자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연구비와 개발비는 연구 단계 지출은 전부 다 연구비라는 형태로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개발 단계 지출에서는 실현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뭘로 회계 처리? 개발비, 즉 자산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요. 그 외의 경우에는 경상개발비, 즉 단기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무형자산의 상각은 정액법으로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 단기매매증권은 취득원가는 단기매매증권의 공정가치다. 중요한 거 뭐다? 수수료, 취득부대비용은 별도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평가손익이 있었죠. 이거 어디로 간다? 단기손익으로 가요. 자, 반면에 매도가능증권 볼게요. 매도가능증권의 취득원가는 매도가능증권의 공정가치에 취득부대비용 더한 게 되죠. 그 다음에 평가손익, 기말평가손익은 어디로 가요?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는 게 원칙입니다. 기타 포괄손익으로 가요. 뭐가? 매도가능증권의 평가손익이. 자,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고 단기매매증권과 매도가능증권, 자, 이 둘의 회계처리 차이 이거 빈출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정리를 하고 넘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 자, 이제 부채와 자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채와 관련된 계정 과목들 뭐 있는지 여러분들 나열하실 수 있으면 되고요. 사채 발행금액 계산하실 수 있으면 되는데 사실 이거는 이 우리 난이도에서 좀 벗어나는 영역이라서 제가 배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본과 관련된 계정 과목 나열하실 수 있고 기타 포괄손익 개념 아까 전에 정리를 하셨죠? 자, 이거 설명하실 수 있으면은 자, 이
파트의 학습 역시 성공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부채는 과거 거래나 사건의 결과로 미래 경제적 자원의 유출이 예상되고 현재 기업 실체가 부담하는 의무를 우리는 부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채의 분류가 있는데 유동부채랑 비유동부채를 분류해 볼게요. 그러면 보고 기간일로부터 만기가 1년 이내인지 그 여부에 따라서 우리는 유동부채, 비유동부채를 나눌 수 있습니다. 확정부채와 충당부채가 있는데 확정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부채의 존재가 확실하고 그 지급할 시기와 금액이 확정된 것을 우리는 확정부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일 현재 부채의 정의는 충족하지만 지급할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것을 우리는 충당부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금융부채랑 비금융부채가 있는데 금융부채는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는 계약상의 의무이고 그 다음에 현금이나 금융자산으로 결제되는 부채를 뭐다? 금융부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금융부채는 금융부채가 아닌 부채, 즉 선수금, 선수수익, 제품보증, 충당부채와 같은 것들이 비금융부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유동부채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매입채무, 단기차입금, 미지급금, 선수금, 예수금, 미지급비용, 미지급법인세. 자, 이런 항목들이 있었는데요. 자, 주요 영업활동에서 발생한 채무 뭐였죠? 매입채무가 있고 이 매입채무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음을 끊었다. 그러니까 어음을 발행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건 뭐라고 표현을 해요? 지급어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그 외에 매입 채무다. 이거는 외상 매입금으로 계정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단기 차입금은 1년 이내에 상환할 차입금을 우리는 단기 차입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미지급금은 일반적 상거래 이외에서 발생한 채무, 이걸 보고 우리는 미지급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들 있죠. 자, 우리가 도소매업을 하는데 우리 사업에 필요한 자동차를 구입을 했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걸 외상으로 사왔어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급해야 될 금액이 있다. 그래서 미지급금으로 회계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선수금은 수주공사, 수주품, 기타 상거래에서 발생한 선수금액을 이야기하고요. 예수금은 일시적으로 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현금을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회계 처리할 때 나타나는 그런 항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미지급 비용은 발생했는데 금액을 안 준 거예요. 현금을 주지 않은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우리 종업원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 다시 얘기할게요. 자,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우리 종업원이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 그러면 이 친구들한테 언제 급여가 지급이 되나요? 자, 분명히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비용이 발생했어요. 실제 급여 지급은 2월 15일이나 2월 25일 날 지급이 되겠죠.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일단 회사는 이 종업원들에게 줘야 될 현금이 있는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는 어떤 계정으로 관리를 해주냐 하면은 일시적으로 미지급 비용이 발생했다. 미지급 급여라는 거 옛날에 보신 적 있죠? 자, 그게 미지급 비용의 그 하나의 어떤 종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그 미지급 상태가 되는데, 자, 비용이 발생은 했는데 현금을 아직 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는 미지급 비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미지급 법인세 등의 미지급액인데, 자, 이것은 실제 법인세 납부기일이랑 회계 결산일이 다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미지급이 발생하는 영역이다라고 여러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다 뭐다? 유동부채다. 그죠? 유동부채다. 1년 안에 갚아야 되는 그러한 부채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동부채 중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게 있어요. 요거 하나만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자, 원래 비유동부채였지만 기간이 경과해서 1년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그러한 부채를 유동성 장기부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를 원래 장기부채에서 유동성 장기부채로 옮겨주는 이제 그런 작업을
언제 해주느냐 하면은 만기가 1년 이내에 하는 그 시즌에 거기에 맞춰서 분류 변경을 해주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유동성 장기 부채는 유동부채다라고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비유동 부채는 만기가 1년이 넘어가는 부채를 이야기를 하는데 만기 금액과 현재 가치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현재 가치로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비유동 부채의 예가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은 사채, 장기차입금, 신주인수권부 사채, 전환사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이런 것들이 비유동 부채에 이제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충당 부채라는 것은 과거 사건의 결과로 발생하는 그 현재 의무로서 지출 시기 또는 금액은 불확실하지만 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금액까지도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충당 부채라는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재무상태표의 본문에다가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예시가 뭐가 있냐면은 불법적인 환경오염으로 인한 범칙금이나 환경정화 비용, 미래에 굉장히 많은 금액이 소요가 되겠죠. 자, 유류설비 또는 원자력 발전소 등의 기업에 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사후 처리 원가, 이 역시 굉장히 미래에 많은 금액이 투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자, 이것은 미래에 우리 회사가 감당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해서 충당 부채로 계속해서 기록을 해주게 됩니다. 측정 방법은 세전 금액이고 그리고 현재 가치 평가를 해서 관리를 한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대표적인 게 어떤 게 있냐면은 제품 보증 충당 부채라는 게 있고요. 자, 이 워런티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보증비용 인식법이라는 것, 판매 금액 전체를 재화의 판매로 보고 향후 할 보증 용역 지출분에 대해서만 충당 부채로 이제 인식을 하게 되는 그러한 방식의 회계 처리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발부채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과거에 어떤 발생은 했지만 기업이 전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하나 이상의 그 이상의 확실한 미래 사건의 발생 여부에 의해서만 그 존재가 확인되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은 소송 관련된 거예요. 자, 얘는 어디에다가 보고를 하느냐? 우발부채다, 우발적 부채다 라고 하면 어디에 보고하느냐? 재무제표의 본문에 포함한다? 재무상태표의 본문에 포함한다? 아니다. 어디에 포함한다? 주석에다가 표현한다. 주석에다가 표현한다. 무엇을? 우발부채를.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의 차이, 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교해 보시면 되겠고요. 자, 자본 파트에서 자, 지금 우리 레벨에서 자본 파트에서는 여러분들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자본이란 것이 무엇이냐 하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증자와 관련된 부분들, 즉 우리가 자본을 더 늘리고 싶어요. 우리 회사가 너무너무 잘 돼. 그래서 추가적으로 주주들에게 자금을 조달해 오고 싶어요. 자, 그걸 보고 우리는 증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증자와 관련된 부분들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주식과 관련된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잠깐 포인트 위주로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자본이라는 것은 기업의 경제적 자원 중에 주주에게 귀속되는 지분, 즉 재무상태표상의 오른쪽 밑에 있는 부분을 자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거 누구 거다? 주주의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같은 표현으로 뭐가 있냐면 주주지분, 잔여지분, 순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들은 전부 다 이 자본에 대한 같은 표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같은 표현까지 여러분들이 회계를 공부하는 동안에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자본거래라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자, 손익거래랑 자본거래로 우리가 구분을 해본다고 했을 때 손익거래는 자본거래를 제외한 거래 그리고 그 결과는 손익계산서에 당기순이익으로 보고된 후에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된다. 만약에 이 손익계산서를 거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바로 어떤 기타 포괄손익 항목으로 넘어갈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자본거래를 제외한 거래는 우리가 통상적인 거래들을 손익거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위에 있는 자본거래는 무엇이냐? 바로
주주와의 거래, 즉 자본의 증감이나 자본 잉여금이나 자본 조정금액의 변동을 수반하는 그러한 거래를 우리는 자본거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거 특징이 뭐냐? 단기 손익에 반영 안 돼요. 그리고 결손 보전과 자본 전입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자본거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본편의 그 분류들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자, 얘는 재무상태표상에 있는 자본의 항목에 있는 내용들을 순서대로 나열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금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회사의 어떤 기본적인 그 자본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회사의 기초가 되는 어떤 근본이 되는 그런 자본을 우리는 자본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자본잉여금은 이 근본이 되는 자본금에서 주주와의 거래 등으로 파생되어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본 조정도 마찬가지로 주주와의 거래에서 파생되는 부분인데 얘들은 마이너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은 뭐라고 했었죠? 바로 단기 손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본을 증감시킨 것들. 자, 그런 것들을 누적해 놓은 게 바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은 뭐예요? 이익잉여금은 회사의 단기 순이익이 났는데 단기 순이익이 발생했는데 그 중에서 회사 내부에 쟁여놓겠다. 회사 내부에 유보시키겠다. 라고 해서 회사의 자본에다가 채워 넣은 것을 우리는 이익잉여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자본금이라는 것은 제일 가장 메인이 되는 그 자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뉘어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본금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증자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거는 자본을 증가시킨다라는 그런 표현인데 유상증자, 이게 가장 빈번하게 회사에서 나타나는 그러한 형태의 어떤 자본거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회사가 실질적으로 현금이나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등을 받아서 자본을 증가시킨다. 자,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결국에는 다른 자산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본을 발행하는 거죠. 자본을 증가시킨다는 것은 주식을 그만큼 찍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주식을 얼마를 받고 주주에게 줄 것이냐라는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찍어낸 주식의 금액 그대로 주주에게 이 주식을 주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액면 발행이라고 하고 이런 식의 회계 처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할증 발행이라는 게 있어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주식을 만약에 100원짜리를 찍었는데 주주에게서 얼마를 받고 이 주식을 줬냐 하면은 120원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20원만큼 차액이 발생하겠죠. 그쵸? 20원만큼 우리 회사에 돈이 더 들어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우리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러한 형태의 할증 발행 거래를 우리는 증자, 유상증자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는 반대로 그 할인 발행이라는 것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100원짜리 주식을 주면서 현금을 80원만 받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쪽에 지금 이거 차변에 가야 되는 그런 항목이에요. 뭐가 발생하냐면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상증자라는 게 있어요. 자, 무상증자라는 것은 지금 형식적인 증자인데, 자, 이것은 주식 발행 초과금과 같은 자본잉여금 또는 이익잉여금 중에서 이익준비금과 같이 배당할 수 없는 법정적립금을 자본에다가 전입을 하고 주주에게 신주를 무상으로 찍어서 발행하는 것을 무상증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걸 현금의 유입이 없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자본의 구성 내용만 변경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대가 없이 하는 증자다라고 해서 무상증자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효과는 뭐냐면 자본의 구성 요소 중에 가장 기초가 되는 자본금을 늘려서 재무적인 근본을 튼튼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회계 처리를 잠깐 볼게요. 지금 차변에 있는
지금 주식 발행 초과금, 이익 준비금 이거를 자, 기존의 자본에 있는 내용이었죠. 이거를 없애주고 뭘로 대체를 해줘요? 정말 제일 위에 있는 가장 근본이 되는 자본금을 그만큼 늘려주게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본금이라는 것은 가장 나중에 회사의 자본 중에서 가장 근본이 되는 부분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더 늘려준 것이기 때문에 재무적인 기본기를 튼튼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이 바로 무상증자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덤으로 기존의 주주들은 주식을 무상으로 더 받아갈 수가 있겠죠. 자, 자기주식 이야기하겠습니다. 자기주식이라는 것은 회사가 소각하거나 향후 재발행할 목적으로 취득한 우리 회사, 즉 자기 회사의 주식입니다. 자, 이것은 자본에서 차감하여 표시하는 형식으로 나타내고요. 의결권, 배당받을 권리, 의결권 정족수 산정 시 발행 주식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내가 나를 산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상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자기 계산으로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요. 부득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자기 주식이라는 항목으로 회계 처리를 하고 그리고 현금 지출했다라고 하겠죠. 처분 이거 해야 돼요. 자, 앞서 보시면은 이거를 원칙적으로 자기 주식 취득은 상법에서 금지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는 잠시 보유할 수 있는데 이내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자기 주식을 처분한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컸다. 그러면 이 자기 주식을 가지고 뭔가 재미를 좀 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받은 현금 기록을 해주고 자기 주식 100원, 그 다음에 자기 주식 처분 이익, 자본잉여금 항목에 20원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처분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자기 주식 100원 나갔죠? 현금 80원 받았어요. 지금 자기 주식 처분 손실은 차변에 가야 되는 항목입니다. 자, 자기 주식 처분 손실 해서 자본 조정의 항목으로 20원만큼 이렇게 기록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자기 주식을 소각하는 경우, 자, 이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은 지금 자본금으로 우리 회사의 자본금으로 자기 주식을 없애는 거죠. 자, 그러면 자기 주식 얼마 없애고 자본금 얼마 없애지죠. 자, 여기서 만약에 차익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자본잉여금이라는 자본잉여금의 감자 차익이라는 항목으로 얼마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만약에 차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은 자본 조정으로 해서 얼마 기록을 해준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기 주식까지 우리가 같이 확인을 해 보았고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실 때 다음 레벨로 넘어가실 때 한번 확인을 해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항목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손익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뭐를 패스한다? 당기순이익, 즉 손익계산서상에 당기손익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자본을 증감하는 항목을 기타 포괄손익 항목들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는 대표적인 예로 매도가능증권 평가이익, 그 다음에 지분법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유형자산의 재평가와 관련된 항목들이 대표적인 기타 포괄손익 항목으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정리해두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예요. 자, 다음 자료에 의해서 기말부채를 구하면 얼마냐라고 하면은 자, 이거는 여러분들이 T계정을 구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면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1월 1일 날의 T계정, 그 다음에 12월 31일 날의 T계정 한번 그려보시면은 여러분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라는 기본 공식을 갖고 확인을 하시면은 여러분 쉽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말 자본은 지금 얼마로 추정이 되냐? 얼마로 추산이 되냐 하면은 7만 원에 지금 기중에 자본금 증가한 거 3만 원에 그 다음에 당기순이익 배당 안 하고 그대로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9만 원 더해지겠죠. 그럼 19만 원이 돼요.
자, 그러면 기말 자산에서 기말 부채 차감하면은 기말 자본이 되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는 기말 자본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24만 원에서 19만 원 차감해서 5만 원이 바로 뭐다? 기말 부채가 된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충당 부채의 인식 조건이 아닌 것은 뭐냐면, 자,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의무가 존재한다. 당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경제적 효익이 내재된 자원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다. 당해 의무의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다. 현재 의무의 존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잠재적 의무가 있다. 자, 충당 부채의 특징 뭐라고 했어요? 뭔가 지금 거의 확정적인 그런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재무상태표에 본문에 기록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현재 의무의 존재 여부가 불확실하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우발부채의 영역이고, 우발부채는 어디에 기록한다 했어요? 주석에다가 기록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충당부채, 우발부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나 사건이 아닌 것은 손실부담계약, 계류 중인 소송사건, 복구충당부채 등 환경 관련 부채, 유형자산의 손상차손. 자, 이것은 정답 4번 유형자산의 손상차손이죠. 자, 이것은 우리 앞서 살펴본 유형자산 파트의 내용들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바로 우리가 손상차손 얼마, 손상차손 누계 얼마 이렇게 기록을 하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충당부채, 우발부채와는 관련이 없는 내용이다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주식 발행에 관한 자료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자본이 증가한다, 자산이 증가한다, 자본잉여금 증가한다,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한다. 자, 내용 한번 볼게요. 자, 발행 주식 수가 1000주고 액면 금액이 5,000원인데 발행 금액이 7,000원이에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5,000원짜리 주식을 발행을 하는데 새로 들어오는 주주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7,000원 받고 이 주식을 넘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주당 우리한테는 얼마씩 우리 액면 금액에 비해서 얼마가 더 들어오는 거예요? 2,000원씩 더 들어오게 되는 거죠. 자, 그거 뭐라고 했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 그쵸? 우리가 자본잉여금에서 얘기하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전형적인 유상증자의 형태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붕괴는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 주식 할인 발행이 아니기 때문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발생한다라는 설명이 틀린 설명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중 자본의 기타 포괄 손익 누계에게 해당되지 않는 것은 1번 매도가능증권 평가손익, 2번 해외사업 환산손익, 3번 현금흐름 위험회피 파생상품 평가손익, 4번 자기주식 처분손익. 자, 이 중에서 뭔가 단기손익에 들어가야 될 것 같은 거, 그거 찾아보시면 돼요. 뭐죠? 자, 4번 자기주식 처분이익은 자본잉여금으로, 자, 자기주식 처분 손실은 자본조정, 즉 자본잉여금이나 자본조정으로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죠? 자,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자,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결산일 1년 기준, 그 다음에 유동성 장기부채라는 항목은 자, 원래 장기부채였다가 기간이 경과하여 유동부채로 대체하는 부분들 의미하고요. 자, 충당부채냐 우발부채냐, 충당부채는 재무상태표 본문에, 그리고 우발부채는 주석으로 공시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증자라는 것은 대가를 받고 자본금을 증자하는 유상증자가 있고, 그 다음에 대가 없이 어떤 자본의 구성 요소를 바꿈으로써 증자하는 무상증자가 있다라고 확인을 했었습니다. 기타 포괄손익이라는 것은 손익계산서 거치지 않고 바로 자본을 증감하는 항목들이었다. 이익잉여금은 손익거래 결과 발생한 이익을 회사 내부에 축적한 것들, 자, 그걸 보고 이익잉여금이라고 한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모두들 시험 잘 준비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